더 이상은 저도 감당 못해요. 가지 마. 제발. 나는 오늘 내 아들의 행복을 내 손으로 깨부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제발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김 팀장 아니, 지우 씨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고막을 찢을 듯한 아들의 절규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지독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50년 전 그날처럼 내 속을 까맣게 태우는 이 고통을 눈앞의 아들은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라. 내 금지옥 내 삶의 이유이자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 민준이가 원망과 상처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유는 없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것뿐이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민준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어머니 뜻 한 번 거역한 적 없는 저예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없지. 될 수 없고 말고.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나았다.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독한 어미가 되어야만 했다. 내 아들의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겨야만 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집은 온기로 가득했었다. 늦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갓 담근 김장김치를 라겔락통에 담아 민준이 편에 보내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45이나 먹은 아들이지만 내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였다. 어머니, 잠시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진지한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덜컥 겁이 났다. 내 걱정스러운 얼굴을 본 민준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지난 몇 년간 국 끓여 먹을 소식도 없던 아들이 결혼이라니. 나는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며 되물었다. 뭐? 뭐라 그랬니, 지금? 결혼하고 싶다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부족한 점을 넉넉하게 채워주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충만한 행복감을 보는 순간 나는 5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끝내는구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나. 그런 내게 유일한 빛이었던 아들. 저 아이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반듯하게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었다. 50년 전 핏덩이를 차가운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며 나는 피눈물로 맹세했다. 앞으로 내가 낳을 자식에게는 내가 버린 그 아이의 몫까지 다 쏟아붓겠노라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노라고. 민준이는 그런 내 회한과 집착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 아들아. 잘 생각했다. 아이고, 내 아들 장가가는 걸 드디어 보는구나.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돌아가신 제 아비를 꼭 빼닮아 있었다. 내 과거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나는 평생 죄인이었다. 다음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된 날이 왔다. 나는 며칠 전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온갖 나물들을 장만했다. 어떤 여자가 올까? 우리 민준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설렘과 기대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민준이가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김지우 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지우라고 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단아한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
화려하진 않았지만 기품이 있었고 선하게 웃는 눈매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민준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신뢰와 애정이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스스럼 없이 맞잡았다. 차갑게 굳어있던 손이 내 온기에 놀란 듯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지우 씨는 내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고, 민준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지우 씨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해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 되었다고 했다. 그 씩씩하고 강인한 모습에 나는 오히려 더 큰 점수를 주었다. 고생을 아는 사람이 사람 귀한 줄도 알고 가정을 소중히 여길 테니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늘이 먼저 간 내 남편이 우리 아들을 어여삐 여겨 이렇게 좋은 배필을 보내주었구나. 내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기회를 주는구나. 우리 민준이가 속이 깊고 정은 많은데 가끔은 고집이 세서 앞으로 지우 씨가 옆에서 잘 좀 이끌어줘요. 내 말에 지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박민준 부장님 다루는 거예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민준이와 나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던 지우 씨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녀의 오른쪽 귓바퀴 바로 뒤 여린 살결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작고 붉은 점. 영락없는 초승달 모양이었다. 쏴 마이너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웃고 떠들던 아들의 목소리도 창밖의 자동차 소리도 내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도 사라졌다. 오직 내 눈에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망막을 후벼 파는 그 붉은 점만이 존재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던 22살의 이정숙. 모유 한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한 아기의 작은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다 발견했던 그 점. 제 아비의 똑같은 자리에 있던 유전의 표식.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너를 찾으러 갈 때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늘이 새겨준 표식이라 믿었던 그 작은 초승달.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걱정스러운 지우 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머니. 민준이가 놀라 나를 부축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저 여자다. 내가 버린 딸. 내 첫 번째 아이. 그만 돌아가 주게. 네. 어머님? 오늘은 그만 가보라는 말이야.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금 전까지 온화하게 웃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우 씨의 얼굴에 당혹감과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푹 쉬세요. 지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민준이는 그런 그녀를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나이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가슴을 쳤다. 어디선가 살아만 있어다오. 부디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것이 내 유일한 기도였다. 그런데 왜 하필 내 아들의 여자로 나타난 것이냐? 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평온한 가정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냐?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민준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반대했다. 나는 그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이유가 뭐냐고요, 어머니? 이유는 없어. 그냥 안 돼. 죽어도 안 돼. 나는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없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고아 출신이라 근본을 모른다. 따위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다. 내 입에서 그런 모진 말이 나갈 때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우 씨, 아니 내 딸에게 내가 2번이나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는 끝내 폭발하고 말았다. 어머니 실망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 씨가 보육원 출신이라 이러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다. 아니란다, 아들아. 차라리 그런 이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이의 비수 같은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이, 모든 것을 파괴할 듯이. 저는 이 결혼 포기 못합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허락 안 하시면 연끈을 각오라도 하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언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연을 끊겠다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버린 딸에 대한 속죄로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이제 와서 그 아들마저 나를 버리겠다니. 나는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차갑게 식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민준아, 제발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응? 이유 묻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줘.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그 여자만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민준이는 그런 나를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제게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내 심장에 박히는 사형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나는 내 아들도 50년 만에 찾은 내 딸도 내 인생 전부를 잃었다. 신이 내게 내린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집, 빗소리만이 내 유일한 벗이었다. 아들이 떠난 자리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텅 빈 현관문만 넋놓고 바라보았다. 50년 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날 밤도 꼭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그때의 한기와 지금의 절망은 어찌 이리도 닮아 있는가. 내 죄의 무게가 시간을 뛰어넘어 고스란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밥솥에선 김 빠지는 소리가 나고 냉장고는 정직하게 돌아갔지만 집안의 모든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다. 나는 시든 화초처럼 말라가고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숨이 끊어지면 이 끔찍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였다. 일주일 만에 휴대폰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아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애가 타는 내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묵만이 흘렀다. 어머니, 저 며칠 후에 짐 가지러 가겠습니다. 뭐? 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우 씨와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끝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저희끼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일말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타인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저 너머의 여자에게 가버렸다. 하필이면 내가 낳고 버린 내 딸에게로. 이 얼마나 잔인하고 기막힌 희극인가. 안 된다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서 무작정 반대만 하시는 어머니를 더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내 손으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진짜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나는 이빨을 악물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악독한 어미가 되자. 아들이 평생 나를 원망하고 증오하게 만들자. 그것이 저 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아들이 벌써 짐을 가지러 온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민준이가 아닌 김지우가 홀로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에는 짙은 슬픔과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차마 그녀를 들릴 수도 내칠 수도 없어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 있었다. 내 딸. 50년 만에 만난 내 딸이 저렇게 애처로운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내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는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나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부모님 없이 자라 배운 것보다 못 배운 것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혹시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제발 제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평생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마룻바닥을 적셨다. 그 눈물은 마치 용암처럼 내 맨발을 데이는 듯 뜨거웠다. 친어머니. 그래, 내가 내 친어머니다. 너를 낳고 내 귓바퀴 뒤 붉은 점을 보며 눈물 짓고 그리고 너를 차가운 세상에 내다버린 천하의 못된 어미다. 저는 평생 따뜻한 가정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꿈에 그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도 드디어 어머니가 생기는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이 아이를 끌어안고 아가, 내 아가, 이 어미가 잘못했다. 소리치며 통곡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이기적인 속죄가 내 아들과 내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는 없었다. 돌아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내 아들 옆에서도 사라져. 너 같은 거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독한 소리였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처받은 짐승처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 없이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내 딸의 가슴에 2번이나 대못을 박았다. 50년 전에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끔찍한 진실 때문에. 며칠 후 나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아프고 쇠약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준아,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나는 일부러 수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내 목숨을 담보로라도 아들의 발목을 붙잡아야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보다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민준이가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지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쓰러진 채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계속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민준이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나를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들의 효심을 이따위 추악한 연극에 이용하고 있다니. 하지만 지우와 함께 서 있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죄책감은 다시 도끼로 변했다. 저 둘을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다. 병원에 가요, 어서. 민준이가 나를 일으키려 할 때였다. 지우가 옆에서 물수건을 가져와 내 이마를 닦아주려 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내 맨살에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 가.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고함에 민준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걱정으로 흔들리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놓았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다 연극이셨군요. 아픈 척하면 제가 지우 씨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들켜버렸다. 아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 죽어버리고 싶었다. 어머니께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끔찍한 장난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민준이의 절규에 옆에 서 있던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준이와 나 사이를 막아서듯 섰다. 민준 씨, 그만해요. 어머님께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내 앞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향해 애원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민준 씨와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한 번 버려졌습니다. 제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또다시 버려지는 고통은 겪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버려졌다고.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버려졌다는 그 단어만이 내 뇌리를 헤집고 다녔다. 그래. 내가 너를 버렸다. 이 어미가 너를.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50년간 나를 짓눌러온 죄책감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하. 내 웃음소리에 민준이와 지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웃음을 멈추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켰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 점 때문이야. 내 귓바퀴 뒤에 있는 그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기 귀를 더듬었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의욕으로 커다래졌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아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나와 지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내 안의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나는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활짝 열어젖혔다. 그 아이는 50년 전 내가 버린 내 딸이다. 너희는 남매란 말이다. 정적.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우리 세 사람을 덮쳤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민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갔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던 눈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다는 듯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지우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평생을 그리워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그녀가 서 있던 세상의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렸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우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신락 같은 속삭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5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아기 손수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갓 태어난 딸아이를 감쌌던 내 눈물과 피가 묻어있는 작은 강보였다. 나는 그것을 들고 나와 거실 바닥에 던졌다. 이걸로 너를 감싸서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았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게 증거다. 그 작은 손수건을 보는 순간 지우의 눈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하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으악. 그때 민준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집은 순식간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 지옥의 한가운데 서서 내가 파괴해버린 두 아이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50년 전의 그날 밤처럼. 핏줄이라는 천형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 시간은 흐름을 멈췄다. 내가 내뱉은 말들은 살아있는 독사가 되어 거실을 휘감고 내 아들과 내 딸의 심장을 향해 동시에 이빨을 드러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증발한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마치 장송곡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사라져갔다. 순수한 사랑과 신뢰로 반짝이던 그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잿빛 구덩이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미미하게 저었다.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사랑했던 연인 김지우에게서 내게로 다시 지우에게로 마치 길 잃은 유령처럼 공허하게 떠다녔다. 그는 지금 제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어미가 누구인지 나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세상이 발밑부터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다. 지우는 내 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사람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던져진 누런 손수건 조각과 나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 그토록 꿈에 그리던 따뜻한 가정.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의 민낯으로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나버린 듯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조차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녀에게는 지옥의 동의어가 되었으리라.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차라리 저들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내 머리채를 잡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 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내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아니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목구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억지로 쥐어짜낸 짐승의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아니라고 말해요. 어머니 제발 지금 나한테 끔찍한 농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발 그렇게 말해줘요. 아들의 애원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내 심장 한가운데에 박혔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아들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내 침묵은 그 어떤 긍정보다 더 잔인한 확답이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눈빛이 변했다. 애원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시뻘건 불길 같은 증오와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지우를 돌아보았다.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에서 그는 이제 미친 듯이 나와의 공통점을 찾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워 보였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끔찍한 혈연의 증거가 되어 그의 눈을 후벼 팠을 것이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그녀의 귓바퀴 뒤에 숨겨져 있을 그 붉은 점까지. 아! 민준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언가 역겨운 것을 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누나라는 금단의 이름표를 단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민준이의 반응은 얼어붙어 있던 지우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 뒷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끝으로 걸어가는 망자의 행렬 같았다. 지우 씨, 김지우 씨. 민준이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사랑의 애틋함이 아닌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쾅! 문이 닫혔다. 내 딸은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은 나로 인해 또다시 세상 속으로 버려졌다.
쏟아지는 겨울비 속으로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이제 이 지옥 같은 공간에는 나와 내 아들 단둘만이 남았다. 지우가 사라지자 민준이는 모든 분노의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그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거실을 둘러보더니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나와 자신의 행복했던 시절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으아악! 그는 괴성을 지르며 액자를 바닥에 힘껏 내리쳤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내 고막을 찢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처럼 내 아들의 세상도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도 박살이 나버렸다.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이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내 몸이 인형처럼 속절없이 흔들렸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누나였다고. 내 친누나였다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다, 민준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차라리 평생을 숨기지 왜 모든 걸 망가뜨린 다음에 이제 와서 말을 하냐고요. 아들의 울부짖음은 정당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아니, 내가 처음부터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은 나의 죄였다. 내 과거의 업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내 아들의 미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입에서는 용서를 비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사죄는 들끓는 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사죄?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죄책감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어. 지우 씨 인생은, 그 사람은 무슨 죄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버려지고 이제는 사랑했던 남자가 동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 그 사람 인생은 어떡할 거냐고. 민준이는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는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45세 장성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사랑을 잃은 슬픔, 믿었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혼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의 오열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차라리 저 울음소리를 듣느니 내 귀가 멀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끔찍한 괴물일 뿐이었다. 내게 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평생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걸이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내 누나였고 내가 존경했던 어머니는 나를 기만한 사람이었어. 내 인생은 전부 거짓이었어.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울음보다 더 슬프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깨진 유리 파편과 망가진 가구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아, 아들아, 가지마. 제발 엄마를 버리지 마.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50년 전에는 내가 내 딸을 버렸고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이 내게 내리는 벌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게 차례로 버림받는 이 끔찍한 형벌. 하지만 민준이는 차갑게 내 손을 떼어냈다. 그 어떤 미련도 동정도 남지 않은 손길이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일도 찾아올 일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잃었고 50년 전에 버렸던 딸을 또다시 버린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쾅!
두 번째로 닫힌 현관문 소리는 내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의 집행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떠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나 홀로 남았다. 아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바닥에는 깨진 액자 유리 조각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50년의 죄를 증명하는 누런 손수건이 비에 젖은 낙엽처럼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여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50년 전 이 작은 천 조각에 쌓여있던 아기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오늘 이 천 조각은 내 두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내 눈물샘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버린 지 오래였다.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울음만이 터져나올 뿐이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50년 전 내가 딸을 버리던 그날 밤처럼. 그리고 오늘 내 아들과 딸이 나를 버리고 떠난 이 밤처럼. 비는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내 앞에 드러내고 있었다. 사랑과 행복의 공간이었던 나의 집은 이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을 홀로 지키는 죄 많은 유령이 되어 끝나지 않을 형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비극의 마침표가 찍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죄의 무게로 지어진 거대한 무덤이었고 나는 그 무덤을 홀로 지키는 산송장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게는 매 순간이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내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오후 추적추적 내리던 그 겨울비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처음 며칠간 나는 망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민준이가 내동댕이쳐 박살난 액자의 유리 파편들이 발에 밟혔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내 영혼이 이미 갈갈이 찢겨나간 뒤였으므로 육신의 고통 따위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식탁 위에는 그날 우리가 함께 먹으려 했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썩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던 갈비찜은 차갑게 굳어 허연 기름때를 뒤집었었고 정갈하게 묻혔던 나물들은 시들어 검게 변해갔다.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꼭 내 인생의 잔해 같았다. 나는 그것들을 차마 치우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파괴해버린 행복의 마지막 유해였으므로. 일주일쯤 지났을까? 썩어가는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무렵 나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이웃집 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동생, 즉 민준이의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혹시 민준이가 그곳에 갔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준이가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방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내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제 인생의 전부였고 내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그 번듯한 직장을 제 발로 걷어찼다고. 민준이는 단순히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뿌리째 뽑아내고 있었다. 그 뿌리의 시작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1번, 2번, 10번, 20번.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그 기계음마저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를 바꾼 것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한 가장 단호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0년 전 내가 내 딸의 인생에서 나를 도려냈던 것처럼 이제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나를 도려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인가?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토록 정확하고 가혹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내 미친 집착은 이제 지우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일하던 회사를 알아내 무작정 찾아갔다. 그러나 1층 로비에서부터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다. 재무팀의 김지우 팀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젊은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내게 말했다. 김지우 팀장님은 얼마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역시나 그녀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씌워준 박민준의 누나라는 끔찍한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어쩌면 그녀는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귓바퀴 뒤에 있는 그 저주받을 붉은 점을 칼로 도려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일 저 평범한 사람들이 지독하게 부러웠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텔레비전 화면에는 내 초췌한 몰골이 유령처럼 비쳤다. 냉장고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안에는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생에 대한 모든 의욕이 사라진 육신은 그저 숨만 붙어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의 끝자락 한 통의 낯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거기 박민준 씨 댁 맞습니까? 여기는 55 부동산입니다. 민준이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귀에 바싹 갖다 댔다. 네, 맞는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박민준 씨랑 김지우 씨께서 계약하셨던 신혼집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시는 걸로 처리하면 될까요? 신혼집. 그 단어가 녹슨 칼날이 되어 내 귀를 후벼 팠다. 아, 그랬었지. 저 아이들은 결혼을 약속했었고 함께 살 집을 구했었고 미래를 꿈꾸었었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어머님? 듣고 계세요? 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나는 간신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이 함께 꾸몄을 아기자기한 거실, 나란히 누웠을 포근한 침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을 식탁, 그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내가 이 엄이라는 작자가 송두리째 불태워버렸다. 내 이기적인 비밀이, 내 추악한 과거가 두 아이의 찬란했을 미래를 집어삼켰다. 봄이 오고 꽃이 피었지만 내 세상의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갔다. 밤이 되면 50년 전 그날의 악몽을 꾸었다. 빗속에서 울부짖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던 22살 어린 어미의 절규. 그러다 잠에서 깨면 이번에는 민준이와 지우가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노려보는 환영에 시달렸다. 나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손수건과 함께 내가 젊었을 적 민준이 아빠와 함께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 그는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과거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나라는 여자를 온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 나는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내가 당신과 우리 민준이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 없는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버린 딸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 나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의 빛깔로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집안의 모든 시계는 배터리가 닳아 멈춰섰고 내 시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는 법원 등기 우편물을 발견했다. 민준이었다. 아들이 내게 보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소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신고서. 내가 죽은 뒤에 남게 될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의사표시였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도 나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이 아파트도 통장에 남은 얼마간의 돈도 그에게는 이제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유산일 뿐이었다.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은 나를 완벽하게 버렸다.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어머니라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년 전 내가 내 딸의 호적에서 어미의 자리를 스스로 지워버렸던 것처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집안 창가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내다보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가 되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내 삶이 아닌 다른 세상의 풍경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어느덧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그날처럼 차가운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은 오후였다. 나는 무릎에 낡은 담요를 덮고 김이 서린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50년 전 22살의 내가 보였다. 갓난 딸을 가슴에 품고 비를 맞으며 보육원 문 앞을 서성이던 처절한 내 모습. 아기를 내려놓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문 기둥 뒤에 숨어 아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던 내 모습. 그리고 결국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등을 돌려 달려가던 내 모습까지.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내 딸의 행복을 빌며 살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어떤 맹세도 지키지 못했다. 나는 50년 만에 기적처럼 나타난 내 딸을 또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고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나의 속죄는 오만이었고 나의 사랑은 집착이었으며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저주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신이 내게 내린 진짜 벌은 아들과 딸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기억을 모두 안고 죽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을 시간 속을 영원히 홀로 떠돌아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죄에 합당한 형벌이리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빗소리와 함께 아들의 절규와 딸의 소리 없는 비명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 이제 나는 이 텅 빈 무덤 속에서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 끔찍한 파국의 마지막 증인으로 남아 끝없는 죗값을 치러야 할 터였다. 창밖의 비는 내가 처음 죄를 짓던 5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르고 있었다. 50년 전의 죄가 결국 모두의 행복을 앗아간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운명 앞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